그거 우리 다음 둘째 주인데 지난주 시험 어땠어요? 너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다고요? 네, 답안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다고요? 어때요? 시간이 만만치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험을 봐서 내 의도로는 좀 쉽게 내봤어요. 첫 시험이니까 온라인으로는 오프라인도 안 했기 때문에 좀 쉬웠는데 반응이 어려웠다, 쉬웠다. 어떤 사람은 뭐 대답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쉬웠지만 채점지를 받아보면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려웠지만 잘 갔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좀 생각할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중간 기말을 혹시 안타깝지만 중간 때까지도 온라인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수시 시험을 온라인으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일주일 만에 다시 보게 돼서 좀 어려운데 교과서에 대한 거 배웠습니다. 교과서 중에 혹시 교과서 의상 그림 기억나나요? 네, 있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안 되면 우리 교재 찾아보고 해도 됩니다. 교과서의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과서 어떻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꼭 기억하겠는데 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얘기할 때는 분명히 대답을 잘했는데 지금 안 보인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도 약간 힌트가 나오니까 살짝 가리고 자, 세 가지 뭐 있었죠? 문종.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 목표. 대단합니다. 아, 이거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네, 내용 설명까지 하면 좀 쉽지 않겠지만 일단 제목이라도 할 수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하면서 마쳤어요. 다시 복습하면서 자, 우리가 교육과정 이전 시기가 있었고 1차에서 3차, 4차, 그 다음에 5차에서 7차까지 했고요. 오늘은 주로 여기까지 7차 교과서까지라는 부분을 실제로 살펴보는 걸 갖도록 할게요. 다음 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요 뒤에 나온 부분은 우리가 교재론 시간에도 많이 다루기고 또는 우리가 교사학습 방법 이런 때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루게 되면 우리가 무작정 제 3장만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실제 여기까지 했던 부분을 다룰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요 화면까지 비춰주면서 마쳤을 겁니다. 제가 한번 잠깐 제시했고요. 요 화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교과서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뭘 찾아보라고 했던 시험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3학년 되면 요럴 때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이란 말을 용어도 쓰거든요. 그 용어 관련해서 한글 첫걸음 언제 나온 거냐? 1945년에 나온 겁니다. 요거는 혹시 앞에 보면 알지만 교육과정 이전식입니다. 1차 교육과정이 195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나온 거냐? 1945년에 나온 교육과정 이전식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 첫걸음. 이게 표지예요. 분정청 한국이라는 건 미분정청 시기였습니다. 45년이었으니까. 여기에 나오죠? 첫 페이지에. 요거는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서지사항 때문에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단원이 비읍 더하기, 혹시 분들 제가 PPT 볼 수도 있는데 자, 비읍 더하기 그러니까 디귿 더하기 다 합쳐서 뭐가 돼? 바다 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받침이 없는 거,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쭉 나가서 마지막 요 교과서의 마지막 38과의 여우와 닭이라는 어느 날 여기서 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교과서 한글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향식 지금 저는 말을 하지만 한번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향식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인터넷 검색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재에도 보면 몇 장에 이런 교습과 관련된 게 나오냐면 우리 중등에서는 잘 안 들어도 초등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제 3부에 보면 될 수 있어요. 제 13장 초기 문자 지도 방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재 내가 소개할 때 3부는 잘 소개 안 했어요. 왜냐? 이 3부는 이 강의 시간에 다 나갈 수 없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사람은 제 13장을 읽어주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향식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문자 중심이라는 용어도 쓰게 되는데 상향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향식이 있으면 다른 말도 있겠죠? 상향식의 상대적 개념은 뭐겠어요? 하향식이겠죠. 하향식. 자, 바둑이와 철수. 이것도 아까 혹시 그 교육과정 시기, 교육과정 이전 시기에 나왔습니다. 바둑이와 철수. 띄어쓰기 아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띄어쓰기 틀린 게 아니고 원래 교과서 이름에가 바둑이와 철수였어요. 이때는 조사를 띄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제 나온 거냐? 1948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어라는 제목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제가 플라인 때도 얘기했는데 이 교과서를 뭐라 하냐? 좀 그런데 개 교과서라고 합니다. 나쁜 말 아닙니다. 바둑이가 더 중심이 돼 있어요. 사람보다. 이런 역사상의 이런 건 없습니다. 바둑이 교과서라고 하세요. 바둑이와 철수. 바둑이가 더 중심이 되는 시대. 이때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대 21세기를. 지금의 반려견 문화가 되는 걸 미리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둑이와 철수 교과서입니다. 문교부, 교육부를 문교부라 불렀던 시기가 되니까입니다. 자, 처음 영희, 바둑, 순이, 철수 등장인물 속에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또 하나, 자 굉장히 많이 다른 거 앞에 하나 볼게요. 얘네는 뭐하는데 사파라는 거 그림이 하나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냥 글자만 쫙 나오던 시기예요. 근데 3년 만에 보세요. 이 표지부터 그림 등에 딱 보고 나니까 여기 아이들 이름과 바둑이겠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시기. 자, 글자는 굉장히 적고 사파가 굉장히 많던 시기. 지금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우리가? 그림 동화책. 요아들이 보는 그림 동화책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단원이에요. 영희와 바둑. 뭐가 나오게요? 제목이 나오겠죠. 제목. 영희와 바둑. 제목이 굉장히 작아요. 제목이 굉장히 작다는 건 제목을 조금 덜 생각하던 시기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뒤에 교과서 역사 보면 제목이 굉장히 컸던 시기도 있어요. 볼게요. 자, 이리와 바둑과 이리와. 그 다음에 2단원은 꽃밭이에요. 꽃밭. 자, 바둑이는 꽃밭으로 들어갑니다. 꽃밭. 아까 다 배웠어요. 그 낱말의 수준에 비하면 꽃밭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받침도 있고요. 받침뿐만 아니라 소리 나는 데를 쓸 때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때 쑥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게 꽃밭이잖아요. 꽃밭으로 안 보면 풀밭처럼 보인다고요? 꽃밭으로 보면 돼요. 봄이니까. 자, 보세요. 그냥 바둑이는 꽃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이 그림만 봐도 이것만 누가 읽어줘서 선생님이 자 바둑이는 꽃밭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죠. 그러자 여기 누구겠어요? 철수가 말했겠죠? 바둑아 이리 와, 이리 나와 라고 했겠죠. 그런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그림이라는 건 뭘 작용하냐면 배경식을 다른 말로 이런 데들이 스키마를 기억하네요. 맞습니다. 스키마를 통해서 이해한다. 즉 어떤 거냐? 글자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문장이나 내용을 먼저 배우고 다룬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반대 상향식과 상대식 개념이 이거를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식은 우리 교재에 5차 교육과정부터 나왔어요. 5차 교육과정부터는 상호작용식 교과서인데 이거는 나중에 오프라인 하게 되면 실제 교과서, 5차 교과서, 그 다음에 지금 2015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도 상호작용식이군요.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루지는 않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낱말정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저는 교육과정 시기 때도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시기에서도 요거를 다뤘습니다. 1, 2, 3차가 있었고요. 4차가 있었고요. 이거 봤던 표죠. 4차. 그 다음에 5, 6, 7, 8. 쭉 8은 없었죠. 8은. 5, 6, 7, 2007, 2009, 그 다음에 2015는 번호 사용 시기였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2022년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그 코로나 사태가 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걸 교육과정 만드는 데보다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치중하다 보니까 요거에 조금 집중하던 것이 조금 터져서 예정된 시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전 목표는 2022였거든요. 일단은 어떤 특징으로 어떤 영역이 만들어질까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만약 2022년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 이걸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상해보고 갈게요. 자, 요 시기 기억나죠? 요 시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뀐다. 앞으로 교과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쭉쭉쭉쭉 넘길게요. 많이. 여러분들 슬라이드는 자료 제공, 사이버 캠퍼스 제공하니까 볼 수 있겠어요. 자, 1차 교육과정. 자, 겨울 설날 3일절이 이때 있었다. 3일절이 있었다. 3일절이 이때? 왜 3일절이 이때 있었을까? 이때 1차 교육과정 시기는 언제 개학을 했느냐? 미 문정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9월에 개학을 했습니다. 지금 9월 개학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1학기에 개학하는 주요 OECD 국가는 3개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일본, 호주. 일본은 4월 1일이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이제 4월이 아니라 이제
뭐 5월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 시기였다는 거. 그래서 그거 역사로 신문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학제가 계속 바뀌었는가? 그 9월 1일로 하다가 4월 1일이고 9월 1일이었다는 이 일본식을 따라가게 된 시기가 되겠죠. 그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시 9월 학기제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OECD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학제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신빙성을 많이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초, 중, 고, 대 학생들이 한 반년씩 늦게 가야 되면 현재 다니는 학생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선뜻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3일절이 9월에 개학했기 때문에 1학기 뒤로 가니까 3일절이고 겨울이 중간쯤에 있었다는 것, 7단원이라는 건 그때쯤이라는 알 수 있죠. 우리가 9월에 개학하게 되면 겨울이 뒤에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2차 교과서에서는 뭐가 나온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학대가 되네. 다음에 보고 한자가 나온 부분 한번 보면 돼요. 한자가 나온 부분에 한자가 등장했습니다. 요즘도 없는데 2015년에 지금부터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에 한자를 병기해야 말해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병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결됐는데 이때 부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자, 신문 나와 있고 뒤에 가정이 나와 있네요. 자, 신문은 예전에 먼저 앞단원이나 어디서 나왔을 때는 신문을 그대로 노출했고요. 가정이 나오죠. 그 부분 이게 확대가 되나요 여기? 가정이라는 부분은 가정이라고 쓰여 있죠. 이건 뭐냐면 처음 노출됐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한자를 써주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즉 한자가 강조되던 시기였고 경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때만 한자를 굉장히 강조하던 시기. 우리나라가 한글 전용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찾아보면 이게 이때 2차는 1963년 때는 한글 전용 시기는 아니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다. 초등 2차 때는 쓰기가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쓰기, 별도로. 우리 여기서 쓰기는 글자 쓰기예요. 글자 쓰기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로 가볼게요. 3차 5학년인데 어린이 임원회가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에 학급회의 같은 거 몇 학년 때 했나요? 4학년 때 주로 했죠? 근데 이때는 경험 중심이라 5학년 교사에 나타나는 이유는 학급회의를 5학년 때부터 주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경험 중심 교과서였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강조는 공부할 문제, 즉 학습 활동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짧은 글짓기 같은 거 많이 이루어지던 시기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교과서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저한테 되게 밀접한 교과서였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나이를 추정할까봐. 예. 롱롱어고 옛날 시절에 공부하던 교과서 여러분들 배웠던 교과서 나오면 되게 반갑거든요. 저도 잘 어렸을 때 몇 년 전, 몇 년 전이 아니라 몇십 년 전이 될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시기입니다. 다음 4차 교과서. 여기 보면 국어의 특질, 국어사의 계략을 알아보자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고등학교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4차. 시기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반영됐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차. 맞습니다. 5차. 뭐가 등장했냐면 이쪽에 단원의 길잡이가 굉장히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단원의 길잡이가 강조됐다는 얘기는 단원의 안내라는 부분, 앞부분 같은 건 없었는데 5차부터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작용하던 시기였죠. 학습자가 단원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고 안내를 받고 가면 훨씬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장치가 있었던 시기가 됩니다. 6차 1번으로 나왔는데 혹시 앞에랑 거의 복붙 같은데 뭐 차이점이 뭘까요? 단원의 길잡이도 똑같아요. 어떻게 읽을까도 똑같아요.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찾아냈나요? 찾아냈나요? 한 번 더. 네.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글씨가 커졌다 작았다 그런 거 말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힌트. 오른쪽. 자, 다시 가볼게요. 오른쪽. 어떻게 읽을까? 뭐가 생겼죠? 저자. 예. 글쓴이가 등장했습니다. 6차 때는 글쓴이가. 그전에는 글쓴이도 잘 등장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글쓴이가 등장함으로써 글쓴이의 중요성이 나오던 시기가 되고, 혹시 제목도 기억나나요? 제목도 굉장히 커졌죠? 혹시
바둑이와 철수 교과서 제가 제목 얘기 잠깐 했는데 굉장히 작았었죠. 네, 제목이 지금은 본문보다 커지던 시기. 지금도 여러분들 모든 책이나 이런 거 볼 때 제목이 본문보다 되게 크죠. 그때 정책 때 이것도 작은 변화 같지만 교과서 만들 때는 큰 부분으로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6차 때 여러분들이고 단연의 길자리가 여전히 강조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혹시 여러분들 PPT로 볼 수 있으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해서 혹시 그 앞부분에 얘기했는데 어떤 거 중심이냐면 영역 중심의 단원 구성이라는 부분. 그 용어 아까 노출 한번 됐었거든요. 그 부분 지난주에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영역 중심. 무슨 1단원은 말하기, 듣기 영역 중심이었다. 2단원은 읽기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4단원은 문학 중심의 단원 중심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목표 중심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단원 자체는 영역이라는 중심이라는 용어를 썼던 시기가 됩니다. 아까 단원 구성 방식이 3가지 있었는데 그 3가지 대신에 영역 중심 교과서 단원 구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요 때였습니다. 자, 지금은 통합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이때는 요식이라는 부분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까 나왔죠. 말하기, 듣기 중심 교과서. 지금은 듣기 말하기지만 예전에는 말하기, 듣기 순서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궁금한 사람 교육과정을 2장을 공부하게 되면 영역별로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는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차 때 똑같이 학습활동 나오게 됐고요. 중학교 단원의 마무리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한다든지 할 때 도입, 전개, 정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게 되면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인데 단원의 정리 부분은 이제 후 활동이라는 부분이라고 맞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단원의 마무리가 무척 힘들었다는 게 이 교과서의 문제점이에요. 이거 단원의 마무리는 한 5분, 10분 정도 또는 길어 한 20분 정도 하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이거 푸다고 1시간 나갈 수 있는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까지 텍스트가 2개가 나오고 문제풀이로 텍스트 길게 있고 2개 여기까지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길었죠. 단원의 마무리로서 힘들죠. 지금의 교과서들을 보면 단원의 마무리는 조그맣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서 그냥 이런 걸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이때가 다른 교과서 형태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6차 교과 초등 중등하고 다르네요. 뭐가 다른가요? 각과는? 그렇죠. 칼라입니다. 초등은 알록달록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여기에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 더 분명하죠.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고 좋아하는 가족을 말아야 보자. 이게 뭐가 돼요? 학습 목표. 우리 수업하다 보면 저쪽에 있을 때 단원 학습 목표 쓰는 것처럼 그렇죠? 목표 중심 교과서라는 거 아주 그냥 막 대놓고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라가 나오게 되고요. 혹시 나중에 조금 더 보면 칼라 보면 여기에 있는 색깔도 달라요. 이게 반딧불이인데 반딧불이의 색깔도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보라색이죠. 이쪽으로 오면 조금씩 여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색깔 다른 거 알 수 있나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이모티콘 약물기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약물기호의 뜻에 따라 달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사실적 이해 학습은 무슨 색, 그 다음에 목표 중심 학습은 이런 색, 그 다음에 적용 학습은 이런 색 이렇게 구분을 하던 약물기호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고요. 교사용 지도서 등에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를 어떻게 배우면 좋다는 거. 7차는 안내. 7차는 아까 칼라는 똑같은데 조금 더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소단은 한 걸음 더라는 부분. 즉 7차 교과서의 특징은 아까 그 표에서 자세히 보면 알지만 수준별 교육 과정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우리가 단원 구성 방식이 소단원 중심이냐 중단원이냐 대단원이냐 볼 때 대단원이라는 것, 즉 마당이라는 책에서 첫째 마당, 즉 한 학기 동안 교과서가 총 5단원이었어요. 5단원으로 만들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맞췄습니다. 친하게 지내요는 정서 표현, 친교와 정서 표현과 관련된 단원이었어요. 즉 친교 단원이었고요. 무엇을 찾을까요? 꿈을 펼쳐요. 내 생각은 어때요? 상상은 나라에서 문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용 목적을 보통 4개로 나누거든요. 우리 지금은 3개로 나누기로 4개로 나누는데 그래서 친교, 정서 표현, 그다음에 정보 전달, 설득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거 중심으로 나눠주던 시기. 그 중에 문학이 좀 더 중요하다. 정서 표현이 좀 더 여기에 꿈을 펼쳐요와 상상의 나라를 하던 초등학교 교과용 체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원 중심이고 대단원에 소단원 2개가 있고 한 걸음 더라는 수준별이 나왔던 교과서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중한 말과 글 마찬가지로 7교라고 하죠. 학습 목표 나오고 있는 거 읽기가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7교 등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예뻐졌죠. 6차보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분명히 나오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볼지 모르지만 여기 색깔로 봐야겠네요. 여기 똑같은데 여기 이게 약간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지식학습일 때 쓰던 표예요. 이것도 기호가 달랐어요. 혹시 보면 좀 여기에 주고받아 봅시다라고 해서 조금 나오는데 여기 무슨 색이냐면 분홍색이죠. 분홍색은 무슨 얘기냐? 기능학습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색깔을 교과서에서도 그 학습 목표 색깔을 달리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교사들도 그런 기호를 쓰는 기업도 있어요. 교과서 장치죠. 이런 장치 잘 알아두면 상황이 이렇게 때 교과서 만들 때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랑 만나는 경우를 전제해서 안 만나게 되면 좋을지 안 나쁠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늘 알지만 여기 반딧불이에 책 위에 있는 반딧불이 색깔이 다른 게 여기서도 보이죠? 그것도 어떤 기호 장치였다. 교과서 그게 다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되돌아보기 있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기 이게 뭐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7차 아까 얘기했죠. 7차 교육과정은 중학교는 국정이었어요. 국정인데 최초로 나라에서 그냥 정해준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발행했던 시입니다. 고려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만들었던 건데 생활국어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강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건 뭘 따랐냐면 5차 때부터 있었던 초등학교의 듣기 말하기 교과서 또는 쓰기 교과서와 비슷한 체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죠? 초등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안내가 나오게 되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약간 뭐처럼 영역 중심. 지금보다 단원이 조금 대단원인데 영역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그 국어 교과서는 읽기와 문학 중심. 그다음에 생활국어 교과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 여기 국어 지식인데 요 7차 때는 문법이 국어 지식이라는 영역만 썼을 때니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 만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목표 중심 교과서의 단점은 약간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기 좀 더 어렵다는 걸 대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단원의 길잡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노명원 선생님이 굉장한 큰 뜻이었는데 단원의 길잡이가 무조건 자세하고 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이모티콘 또는 대화체 같은 거 많이 넣자. 아까 혹시 5차, 6차 때 단원의 길잡이는 그냥 줄글 형태였어요. 근데 얘는 대화체 같은 거 넣어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고 캐릭터, 제 사람이라든지 누구를 꼭 등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반영이 되고요. 그게 지금 교과서까지도 그 철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학습 활동이었습니다. 학습 활동 1, 2, 3으로 나눠서 1은 주로 지식학습, 2는 기능학습, 목표학습, 3은 적용학습으로 또 주로 나누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보충심화 있었죠. 보충심화 초등학교에서 보면 되돌아보기, 더 나아가게 나왔던 것, 보충심화라는 것, 무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특징은 읽기 전 활동. 전주가 있다고 그랬죠. 읽기에 전주. 과정 중심 읽기 교육과정 또는 교수학습 모형이라고도 나오는데 읽기 전 활동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읽기 전 활동 되게 쉽고 아이들의 상식이나 스키마를 확인할 수 있고 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부분 장치였습니다. 얘기하겠다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보면 글씨가 목표학습, 내용학습, 목표학습, 내용학습, 목표학습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교재별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또 하나 여기 지금 교과서의 형태 아까 얘기했던 단원의 교재는 굉장히 마무리 부분 굉장히 길었었죠. 아까 3페이지까지 문항풀이했는데 지금 단원을 마무리하는 요 체제는 현재 2015 교과서까지도 요 체제를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모델처럼 돼 있어요. 이때가 이제 7차 교과서 만들었던 시기고요. 이거 이제 쉼터 같은 거. 지금은 쉼터가 거의 없고요. 2015 교과서 보면 창의 융합 활동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에 어떻게 보면 토대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7차. 국어, 고등학교 교과서를 왜 그러냐? 고등학교 교과서는 사실 7차인데도 중학교 지금 6차 때와 같이 큰 변화가 없었던 시기에 교과서 체제를 크게 많이 반영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 철학은 등장합니다. 교과서의 기능 중에 학문 반영의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학문 반영의 기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예시할게요. 제가 이거 제시한 건 뭐냐면 교과서 비판을 떴을 때 이게 2페이지예요. 굉장히 많이 교과서에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설 같은 것도 있지만 지면이 모자르다 해서 소설 다 못 실는데 이거는 되게 많이 찾고 있어요.
지면 낭비 쪽으로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읽기 전 활동인데 작품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해보자. 작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가 읽기 전 활동이에요. 뭐 요약해보고 이거 써보자. 이거는 읽기 전 활동 얼마나 몇 시간 걸릴까요? 한 1, 20분에 된 문제는 아니죠.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읽기 전 활동이 굉장히 과했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빨리 이 부분에서 읽기 전 활동은 가볍게 터치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 철학을 잘 못 반영했던 시기여서 거의 이거나 지치는 거죠. 책을 읽거나 책을 읽고 난 것을 그 줄거리를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정리해보자. 독후감 하나 쓰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출발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학생 흥미를 잃지 않았다는 좀 비판을 받는 교과서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면 낭비의 대표적인 거. 뭐 2단원에서 이걸 배운다. 이 활동을 때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2페이지나 차지하면서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에 서 있는 것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까 학문 관점이 반영된다는 얘기를 앞에 했었죠? 그 부분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여기를 볼게 혼자 하기 개별 활동이 되죠? 하나 더 보고 뒤에 보면 여기 보면 혼자 하기 혹시 여기 보이는 저거 쌤 왔는데 함께 하기. 그런데 잘 안 보이면 제가 PPT 화면을 제공하니까 PPT 화면 봅니다. 함께 하기. 함께 하기라는 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비교시키기에 비교 활동이었고 아까 교사와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주로 강조하던 시기가 아예 교과서에서 명시되어 있다. 즉 학문의 관점 교과서에서 제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아까 7차까지만 우리 알아보기겠죠. 뒤에 있는 부분 다른 교과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 일명 빨간 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론을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발행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적혀 있는데 이쪽으로 전 시간에 지난주에 이거 썼죠. 검정교과서라고 있는데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정교과서, 정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 국어교과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합니다. 근데 과학창의재단 무슨 얘기냐? 이거는 수학이나 과학교과서는 여기서 주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수학교육과나 과학교육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과학창의재단을 더 친숙하죠. 교육과정 평가원은. 그다음에 인정교과서, 시도교육감에서 그러니까 그 2007, 2009, 2015는 인정교과서 체제라고 바뀌었다겠는데 검정교과서 체제겠는데 인정교과서 국어교과서에 배우는 게 없었다가 2015에는 인정교과서가 드디어 탄생을 했어요. 실용국어, 시범국어라는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교과서로 됐습니다. 자유발행제는 우리는 아직 잘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자유발행제가 여기 요것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점점 밑으로 이용하세요. 교과서의 자율성, 교과서 만든 자율성을 강조하다 밑으로 오고 있으니까 지금 인정교과서까지 왔죠? 자유발행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던 시기가 되면 자유발행제 되면 아까 중학교 교과서 2015에 9종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자유발행제가 되면 몇십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십 권 중에서도 내가 교과서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뭐야 되냐? 교사의 전문성, 즉 교과서를 보는 전문성 같은 것이 훨씬 늘어나야 그 수많은 곳에서 좋은 걸 골라서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전문성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거고 전문성을 인정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검정교과서로 올수록, 인정교과서로 올수록 교과서를 충분히 교사가 교과서를 만들 수도 있고 교과서를 선택할 수도 있는 능력이 더 충분하다라고 나라에서 더 인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흐름, 대세의 흐름은 밑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교과서 발행제로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거니까 쭉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정교과서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들죠. 가르치기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검정교과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검정교과서 단점. 맨 밑에 거는 참 슬픈 얘기인데 선정 과정에 불행은 뭐냐면 출판사마다 예전에 그랬던 처음 시기에는 로비 돈 같은 거로 로비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 교과서 선택해 주세요. 교과서 선택하면 뭐가 좋으냐? 이 교과서 선택하면 그 학생들이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이라든지 자습서를 다 사서 봐야 돼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대. 몇십억이 되니까 이 교과서를 선택함으로써 되게 됩니다. 쉬운 문제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 2007 나올 때는 한 70만 정도 학생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명만 선택했다. 10만 명이 선택했다면 10만 명 학생이 자습서가
거기 산다라고 전제하면 10만 권의 자소서 10만 권의 문제집이 팔리는 거예요. 1학기, 2학기 나오면 또 많이 되죠. 그럼 그 시장에 여러분들 좀 자소서 가격 생각해 보세요. 문제집 가격 얼마인지 생각하면 얼마가 팔릴까? 그 1년이 아니죠. 교과서 한 번 쓰면 적어도 5년. 예전에 7차 같은 거 10년도 썼거든요. 그동안 계속 팔리는 거예요. 중간에 교과서 바뀌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한 번 딱 선택하게 됐을 때 로비 같은 거는 위험성인데 심각성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약서를 써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불편하게 또는 뭐 정직하게 선택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서 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졸업한 선배들이나 4학년 선배들한테 서약서를 쓰면서 이거 연습했던 교재론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렇게 선정 과정을 거친다고 여러분들도 교사가 되면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긍정교과서였고요. 교과서관 두 가지 나눌 때 있습니다. 닫힌 교과서관, 열린 교과서관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글중심 교과서관, 목표중심 교과서관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열린 교과서관, 닫힌 교과서관인데 그냥 느낌으로도 어떤 교과서관이 좋아요? 열린 교과서관이죠.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하나의 해석 자료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고 5차 이후에는 열린 교과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는 완벽한 정답인 즉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점이 아니다. 뭐 기독교면 성경이 되겠고 불교면 불교 같은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마음껏 재구성하기도 하게 되죠. 재구성 들어봤나요? 요약하면서 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열린 교과서니까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을 제가 만든다는 거 상상하기 힘들죠. 물론 뭐 요즘 뭐 사입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전통이라면 그렇지 않게 되죠. 재구성의 필요성은 교사는 교과서를 주체적으로 상고하는 사람, 즉 능동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치관에서 출발해. 그러니까 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사고를 반영하게 되죠. 그 사고에 따라서 교과서 재구성도 달라져요. 나는 교과서는 굉장히 거룩한 존재야. 거의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럼 재구성은 거의 필요 없게 되지. 아니야, 교과서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바꿀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는데, 요거는 임용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 아니고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할 때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만났냐면 실제 대면 수업이었다면 수시 시험에서 꼭 만나다 단고소님에서 자, 세 가지. 교과서 재구성의 필요성과 교과서 재구성의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라는 문항으로 나오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왜 시험에 나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만큼 시험에 냈었던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줘야 되겠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제재나 활동을 대체해보는 거. 활동을 뭐 주사위 놀이가 있었다. 그럼 주사위 놀이보다는 그냥 이거 그냥 다른 놀이가 더 재밌겠는데 주사위 중등에 맞지 않아. 그래서 그냥 다른 게임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대체하는 게 좀 적극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갈아엎는다고도 하죠. 재구성한다든지 교과서 단어는 내가 싫어. 내가 만든 걸 가르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게 되죠. 이거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도성에 관련돼서 어디까지 바꿔요? 그 제재를 어디까지 바꿔야 보다 적극적이고 가장 적극적이냐? 이 부분을 딱 문자라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도성이 있습니다. 그 제재를 하나 정도 시가 여러 편인데 여러 편 중에 요걸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정도면 적극적이고 근데 요 시를 뭐 50% 이상 바꾸면 뭐 가장 적극적인지 이거는 뭐 정도성은 없지만 요 느낌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지난주부터 다뤘던 건 한꺼번에 정리해볼게요. 교과서의 특징, 위상, 기능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쭉 파노라마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위상은 그림이 있었고 기능은 쭉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것과 노영원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과서의 요건 제시했었죠. 좋은 교과서 요건 좋은 교과서 요건이 조금 짧아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면 여기 참고문헌 나오는데 참고문헌에 정혜승 교수님이 쓰신 그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그걸 발췌해서 실었기 때문에 그 논문을 검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 어디서 검색하냐고요?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오면 도서관 사이트에 가서 전자자료 검색해서 논문 제목 치게 되면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과하면 돼요.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쓰게 되면 돈을 몇천 원 정도씩 내게 되는데 학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논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고 있는 등록금 중에도 도서관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전자다운을 받는데 얼마씩 학교에서 단체로 지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과 교과령 단원 구성 방식 했었습니다. 단원 구성 방식
정말 대답 잘 했었는데 또 한 30분 지났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역사적 변천이 있었어요. 역사적 변천. 교육과정 이전 시기, 1, 2, 3차 시기, 4차 시기, 5, 6, 7차 시기, 그 다음에 2007, 2009, 2015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발행제도, 검정, 그죠? 지금 이 대사라고 했죠? 그 위에 좀 더 좀 국가가 통제를 하던, 통제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국가가 최고 관할을 많이 하던 시기가 국정이 있었고요. 검정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인정 시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관, 닫힌 교과서관, 열린 교과서관, 열린 교과서관, 목표중심 교과서관이라고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제고정의 필요성, 교사는 누구니까? 주체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육과정은 주체적이니까 재구성할 수 있다 라고 했고 방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가장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거 사장입니다. 이 책의 사장 요약하는 거 미리 해서 제출하려고 할 거고요. 요약하고 여러분들 요약해보고 그 내용을 읽고 내 강의를 들어야 온라인에 또 훨씬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사장 국어과 교사 학습 및 수업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이번 주네요. 목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한 생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